네,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년 추기학술대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특별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순서가 곧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2부 순서에서는 먼저 손동필 박사님의 새로운 삶, 새로운 커뮤니티라는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으로는 고용호 박사님의 경험 없는 경관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수경 박사님의 도시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녹지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세 분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또 온라인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동필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커뮤니티라는 제목으로 도시 설계에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성미산 학교입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당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공간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기도 하였고 생협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찬 가게, 유기농 아이스크림 가게 등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현재도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주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미산 마을에서처럼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산업혁명기에 대한 그 대응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동일한 주거 양식이 점차 반복 재생산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두 흐름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회화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부로의 회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그리고 SNS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많지만 대부분 특정한 공통점을 가진 사회적 단위로 정의가 됩니다. 이곳에는 크게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 비교적 작은 단위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간 안에 모여 살면서 일정 정도의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점차 발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면은 그곳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산업혁명기에는 발밑에까지 흘러넘치는 쓰레기 더미, 가스로 가득한 골목, 햇볕이 전혀 들지 않고 신선한 공기가 없으며 깨끗한 물에 축복하는 관계가 없는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해법으로 하워드는 도시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농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주변에는 시청, 극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고요. 그 외곽으로 공공청사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주거단지가 있고요. 맨 외곽에는 공장과 같은 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전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시의 6분의 1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원형으로 된 도시는 약 한 반경 1km 남짓 정도의 공간에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 안에서 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당시에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페리는 자동차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공간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의 초등학교를 운영할 정도의 공간, 즉 학생은 1000명에서 1200명, 가족은 5000에서 6000명 정도의 공간이 되겠고요. 이 공간이 반경 400m 정도에 모여 살고 적절한 오픈 스페이스,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리테일 샵들, 그리고 이 공간들이 자동차가 다니는 곳과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분리하는 공간으로 페리는 이 공간을 구상을 했고 레드먼 등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르꼬르비제는 파리 대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현대 도시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꼬르비제는 도시의 중심부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비행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심부로부터 기차 또는 자동차가 다니는 간선도로 등이 밖으로 다니는 공간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주변으로 60층짜리의 24개 마천루 건물에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요. 그 외곽 지역에는 고급 주거지가 있고 그 외곽 지역에는 저층에 고급 주거지가 아닌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르꼬르비제는 과밀의 현상을 인구 밀도는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하워드, 페리, 꼬르비제 이 세 분의 개념들은 이후로도 신도시, 교외 지역 또는 내부 시가지에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르비제의 이런 고층 건물들은 이후에 주거 형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 형태가 점차 반복되다 보니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제인 제콥스라는 분인데 제인 제콥스는 이렇게 동질적인 주거 환경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들은 인간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인구 밀도 그리고 용도도 혼합이 돼야 되고요.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되고 공간들이 좀 더 작게 분절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스카 뉴만이라는 분은 앞서 있었던 그 꼬르비제식 주거 양식들이 안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감시가 있어야 되고요. 영역성을 띄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실증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인 제콥식 공간들이 더 맞더라. 아니면 오스카 뉴만식 공간들이 더 맞더라. 둘 중에 어떤 공간은 어디에 좀 더 잘 적용되더라 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현재까지도 갑론을박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인 제콥식 공간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에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교회화가 점차 진행되고 그 교회 개발 공간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만 이루어진 공간들도 있고요. 또는 업무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공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살펴봤던 공간들에서는 한 공간 내에 주거, 상업, 공공시설, 업무 등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공간을 상정을 했는데요. 도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 형태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서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시가지에서는 슬럼화가 점차 진행되고 외부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 어버니즘이라고 하는 일련의 사조와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내부 시가지를 충진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하워드와 페리에서 이어지는 여러 명제들을 변형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내부에 적절한 중심부와 경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경계까지는 도보로 이동 가능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주거와 쇼핑, 일자리, 학교 생활 등등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이런 공간들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도시설계의 큰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이론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공간들이 발전하게 될까요? 현재로서 여러 흐름들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흐름들은 시민단체의 흐름들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PPS라는 시민단체인데요. 이 시민단체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제들을 내세웠고요. 이 명제들은 공간을 만드는데 어떤 특정의 전문가 또는 어떤 특정의 공공이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모여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들은 다 SNS를 합니다. SNS를 하는 것의 장점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자주 모일 수 있고요. 굳이 그 공간에 가지 않아도 그 공간의 경험을 같이 함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공간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됩니다. 신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이 입지한 생활권 구상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지에 반경 500m 사이에 모인 공간에서 학교와 커뮤니티 시설들이 모여 있고요.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단지에는 임대주택도 입지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에서는 최근 두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들한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예산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다양한 도시들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세종시 주변의 시골에서 만든 농산물을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좌판에서 팔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흐름들을 세종시가 받아들여서 싱싱장터라고 하는 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싱싱장터라고 하는 공간은 세종시 주변에 있는 농산물을 세종 시민들이 직접 사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교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들이 처음에는 계획되지 않았지만 세종 시민들이 바라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싱장터 1호점이 지금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이 기존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주차장 건물을 올리면서 그 안에 1층 내지 2층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신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소규모로 분산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다 잡지 말고 유보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에서는 빈집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설계 웨비나 시리즈 네 번째 경관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제의 제목을 경험 없는 경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경험 없는 경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제할 내용은 우리가 경험하는 도시경관에 있어서 그 경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관이 자연적인 경관도 있고 인공적인 경관도 있고, 또 요즘에는 장소 중심의 심상성의 경관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공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경관, 아름다운 경관,
마음에 드는 경관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반대로 기분 나쁜 공간, 쾌적하지 못한 공간, 또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공간, 그런 도시 경관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경관들은 우리들에게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이것은 정말 좋은 경관이다, 좋은 느낌이다, 혹은 이것은 정말 불쾌하다, 떠나고 싶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기 위해서 잠시 서울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종종 있어서 서울역을 통해서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돌아갈 때면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나는 분명히 서울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첫 번째 모습은 서울역이 아니라 그 옆에 붙어있는 백화점의 모 의류 매장 정문이 저를 맞이합니다. 혹자들은 서울역에 붙어있는 롯데아울렛을 오히려 서울에 있는 롯데역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서울역이 서울역으로서 우리에게 이미지가 각인되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추억했을 때 그렇지, 서울역에서 우리가 만났었고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었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라고 그러한 공간을 사유화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서울역이 아니라 롯데 아울렛으로 같이 각인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롯데 아울렛이 서울역과 같이 저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은 그 롯데 아울렛의 저 간판이라도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연 저러한 도시경관은 누구의 판단으로 저렇게 경관이 조성되었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 가옥인 한옥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서울에도 있지만 전주에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면은 그 모여져 있는 전통 가옥들의 냄새, 그 다음에 그 기둥, 대들보, 그리고 그 기와 지붕들이 빚어내는 그 경관은 실제로 장관이고 굉장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그 한옥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하는 한옥 스테이도 굉장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마을의 경관이 지금 훼손되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불과 떨어지지 않은 곳에 36층 높이의 아파트 3개의 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전주 구도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층 고밀의 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가 왜 하필이면은 우리들의 어떤 고향이 될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정말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경험하는 경관은 한옥 지붕 위로 콘크리트 기둥 3개가 나란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관은 여러분들 괜찮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괜찮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냥 좌시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허물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체계적인 법과 계획과 심의 하에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과 그곳을 경험하는 경험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관에 대해서 조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19세기 초반 초기 근대주의로 잠시 돌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공장 근로자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로 인해서 주거가 악화되고 위생이 악화되면서 도시경관은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고 쾌적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하워드는 실제로 전원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연과 도시가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경관을
있어야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실제로 레츠워스나 웰윈에서도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레츠워스나 웰윈에서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자연 속에서 도시의 생활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원도시가 지어진다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생태 전원도시 베일을 벗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신문 스크랩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것은 은평 뉴타운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은평 뉴타운이 꼭 레츠월스나 웰윈처럼 지어질 수는 없지요. 한국형으로 전원도시가 재해석되고 개발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평 뉴타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은평 뉴타운을 찾는 분들이 경험하는 정말 전원도시라는 네임을 가졌었다라면은 그 안에서의 자연에 대한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신도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출입구와 저층부의 어떤 상업가로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면은 굳이 전원도시라는 명칭을 붙여야만 했는지, 그곳에서의 주민들의 경험은 정말 사유화될 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이곳에서만의 경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자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은 공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입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어진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돈으로 제1호 국가공원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 국가공원을 짓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 공원 부지 내에 많은 공공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다각도로 다채롭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렴되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할 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지만 조금 더 장기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는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지어지는 국가공원인 만큼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공원에서 자신만의 경험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에서 벗어나서 인공적인 요소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왼편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파리의 모습입니다. 파리의 굉장한 광로와 그곳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인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파리의 저 광로는 나폴레옹 3세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스망이 직선대로를 구축하고 그곳에서의 반란이 일어난다면은 조금 더 쉽게 그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왼편에서의 파리의 광로를 거닐면서 하는 경험과 오른편의 테헤란로를 거닐면서 하는 경험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의 광로에서는 쾌적한 공기와 또 넓은 보행로, 많은 가로수들 속에서 이국적인 경험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강남 테헤란로에서는 IT 기업들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저 교통지옥을 감내해야만 하는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가로경관과 가로에 대한 추억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런 인공적인 모습은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편 위쪽에 보시는 사진은 사실 르꼬르비제의 300만을 위한 도시 계획의 모습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모습은 꼬르비제의 사진이 아니라 반포 주공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반포 주공아파트의 옛날 그 건립 초기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꼬르비제의 그 계획안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지금 오른편을 보시면은 시간이 흘러서 굉장한 녹지가 조성이 되고 가로수가 키가 커져서
자연과 인공적인 요소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실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로 수준에서의 모습은 여전히 자동차로 가득 차 있고 가로는 활기차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공적인 요소만으로 우리의 도시에 대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던 시도는 사실 우리 인간과 실제 그곳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반성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제인 제이콥스 이후에는 보행자 중심, 장소 중심의 가로 경관이 중요시하게 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많은 가로들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다채롭고 형형색색의 건물과 많은 스트리트 퍼니처들이 놓여지고 또한 그러한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그 공간은 다시 나만의 공간, 같이 쓰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나의 경험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걷고 싶은 거리와 걸을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처럼 아쉽게도 그러한 우리들의 아름답고 활력 있을 수 있는 거리들이 불법 배너와 입간판으로 그러한 보행성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왜 저러한 입간판은 저렇게 우리들이 아름답고 편안하게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물론 상업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만 따르다 보면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불법 배너와 우리의 거리의 아름다움과 쾌적한 경험을 저해하는 저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도시설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린치는 장소 중심을 또 넘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지역의 맥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왼편 하단에 보시는 사진은 뉴욕입니다. 누가 봐도 뉴욕입니다. 저 뉴욕의 전광판은 치밀한 계산과 치밀한 규제 속에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여기가 뉴욕이고 이곳만의 장소성이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공간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자들은 내가 뉴욕에 왔다라고 인식하면서 저 공간을 즐기고 저 공간에서 추억을 쌓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판이 규제되고 간판이 많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찍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은 그냥 간판이라고 검색해서 제가 불러온 사진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한 파사드였을 텐데요. 상업주의와 내가 더 여기서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그 주장 속에서 간판이 서로 나 잘났다고 저 건물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간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물들을 지나면서 어떠한 느낌을 느끼시나요? 어떠한 경험을 쌓아가십니까? 혹시 불쾌하십니까? 아니면은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상관없어. 나는 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은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나쁜 경관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이 있나요? 아니면은 나쁜 경관, 피하고 싶은 경관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경관법이 있습니다. 경관법 제2조 목적과 제4조 책무에서는 경관이라는 것이 자연과 인공 요소,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으로 구성된 지역의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그러한 경관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어떠한 가치로 판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저런 간판으로 가득 찬 건축물과 불법 배너로 가득 찬 우리의 거리, 그 다음에 가로 수준에서 활력을 잃은 우리 아파트 단지들은 과연 경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거리는 거리답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답게 또 조성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공간과 경관을 경험하는 것은 일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생활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쾌적하지 않고 불쾌하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조성되는 경관, 하지만 아름답고 쾌적한 경험이 없는 경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수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녹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도시공간에서 공원으로부터 녹지 체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녹지 체계가 우리 도시공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녹지 공급과 향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지속가능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도시조직 내에서 녹지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누구나 전원 속에 살고 있었고, 귀족이나 왕족 등 특정 지배계급만이 사적 정원을 향유했습니다. 자연마저도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장식적 정원과 자연을 그림 속의 풍경처럼 개조하고자 했던 영국의 풍경식 정원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 거주자들의 삶이 비참해지자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안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지배계급의 사적 정원이 대중에게 개방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공공공원이 시민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공공공원에 영감을 받은 미국의 옴스테드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파트너인 복스와 함께 뉴욕 중심부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장소이자 정원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센트럴파크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공원 설계 지침을 제시하게 됐고, 더 나아가 일련의 공원들을 이어주면서 녹지를 연장시키는 기능을 주는 파크웨이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옴스테드와 복스는 도시공원과 이를 연결하는 파크웨이를 통해서 공원 체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지태의 올로무츠 도시 확장계획, 하워드의 전원도시 계획 등 대규모 녹지를 통해 전원의 쾌적함을 구현하는 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페리의 근린주구, 또 스타인과 라이트의 레드번 계획에서 근린 수요에 맞는 작은 공원과 보행 순환 시스템을 통해 지역적인 녹지 체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한편 버넴은 시카고 계획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집단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공원을 계획하고, 또 이러한 기존의 공원과 계획공원을 잇는 공원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외곽으로 공원 체계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적 녹지체계와 강역적 녹지체계가 구상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구의 도시 녹지체계는 다양한 변이와 확장, 기능적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체계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을 위한 탈출구로서의 녹지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 생태계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게 되고 그린 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서구의 발달된 녹지체계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는데요. 특히 신도시 조성과 맥을 같이 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는 신도시 내에 근린공원을 배치하는 수준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가 19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 대규모 단지와 신도시 확산 과정에서 공원들이 녹도나 녹도 축으로 연결되는 녹지체계가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생태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2000년대 신도시 계획에 들어서 비로소 구릉지나 하천 등 도시 내 생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보시는 하성 신도시와 강교 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외부의 자연 환경이 도시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그런 형태의 도시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보면 외부의 자연 생태계가 도시 내부 중앙 녹지 공간까지 쭉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또 내부에서는 기초생활권 사이에 공원과 또 녹지축이 조밀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녹지 공간은 기존에 있던 논이나 자연 생태계를 일부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세종시가 조성된 모습을 찍은 것들인데요. 보시면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같은 대규모 녹지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거리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오톱 형태로 녹지 공간들이 조성되고 또 실개천 형태의 자연 생태하천 같은 것들도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태 거점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 등 일부 도시 공간에서의 녹지 공급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은 분당 신도시 모습이고 오른쪽은 성남시 같은 도시 내에 있는 구도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신도시 내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녹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공급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되고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또 끊어진 도로들을 또 연결하는 녹지 공급 방식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 내에서는 기존의 건조 환경들이 너무 조밀하고 빽빽하게 형성돼 있어서 녹지 공간을 좀 확보할 여유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적 관점에서 초창기에 이루어진 녹지 공급 때문에 자연 생태계 훼손이 야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도시 공간에서의 녹지 공간은 차별 없는 접근과 생태 기능의 회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축소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녹지가 공급되고 향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녹지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에 어떻게 공급될 수 있을까요? 우선 1인당 녹지 비율과 녹지 접근성이 낮은 도시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형평성 있는 녹지 공급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동네 숲 가꾸기나 아니면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자투리 공간을 가꾸는데 또 열을 보이는 그런 정책으로서 주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줄이고 보행 공간을 확보하면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는 도로 다이어트 전략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있던 도로 공간을 줄이고 녹지를 공급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는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공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부동산도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빽빽하게 채워진 도시 공간을 덜어내고 녹지화하는 데 이러한 유휴부동산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그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폐선 부지를 공원한 경의선 부지 조성 모습인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는 어떤 공원으로 재탄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빈집을 철거하고 또 도시 텃밭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유휴지를 녹지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치된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해서 생태 기능을 회복하거나 토지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 가든이나 레인 가든 등으로 안정화하는 전략을 해외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클리블랜드의 사례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유휴방치 부동산을 농업을 위한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유휴지를 커뮤니티 가든이나 마켓 가든이나 도시 농장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공공의 주도로 하고 있다기보다 주민들이 처음에 조성부터 그리고 식물들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까지 유지 관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이 단순히 이제 녹지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생산적인 기능,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산출된 그런 농작물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하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의 저영향 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그린 인프라의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건축물의 옥상 녹화나 가로 공간에 설치되는 빗물 정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규모 그린 인프라를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도시 설계에서 녹지 공간은 과거의 방식처럼 공공이나 도시 설계가라는 전문가가 주도가 돼서 대규모 녹지 공간이 체계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공공과 민간 모두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직면한 도시 위기에 대응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생태적으로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손동필 박사님, 고용호 박사님, 한수경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커뮤니티라는 주제 발표를 우리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험 없는 경관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또 도시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녹지라는 제목의 발표도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자 소개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제 왼쪽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영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 옆으로는 또 중앙대학교의 이정호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토론 내용을 좀 이제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또 발제자들과의 또 시선과 또 상이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풍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앙대학교의 이정호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제 내용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고용호 박사님의 경관, 그리고 손동필 박사님의 커뮤니티, 그리고 한수경 박사님의 녹지라는 내용이 주제는 각기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엮여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부분에 이제 그 경관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경관의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그 오스만의 파리의 그 블루발드도 보고 그리고 하워드의 전원도시도 잠시 보고 빛나는 도시도 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 통칭으로 우리 인공적인 경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의 경관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스만이 이제 파리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조를 했지만 그 파리의 블루바르드는 역시 그 블록이라든지 필지라든지 길 자체가 도시 경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빛나는 도시 안을 바탕으로 한 그 예시로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나 이제 그 동아시아의 중국 뭐 이런 아파트 단지들에서 이런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안이 일부 적용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자고 하면 저는 이것이 블록 친화적인 경관인가 아니면 가로 친화적인 경관인가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도시를 개조를 하더라도 블록과 필지와 그리고 길을 남겨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관을 짜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빛나는 도시 안처럼요. 빛나는 도시 안에 이제 중심은 그 안에 저희 중앙에는 뭐 거대한 고속도로와 이제 헬리포트가 이제 차지를 하고 그리고 역시 고층 아파트 밑에도 구불구불한 이제 녹지대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슈퍼블럭으로 이제 조성이 되면서 이제 조밀한 블럭의 개념이라든지 가로의 형태라든지 필지의 개념이 사라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뭐 제인 제이콥스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어떤 그 낙후된 도심이긴 하지만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 이면에 끈끈한 이런 주민의 유대감이 있었던 그런 가로의 활동이 사라져 버린 것이 근본적인 차이고 그런 부분이 경관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뭐 간판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의 가로 경관이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업지구는 이제 10층까지 건물이 온통 이제 간판에 뒤덮이는 아주 혼잡하고 또 보행도 하기 그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상업지구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또 주거단지는 지금의 그 신도시라든지 택지 개발 지구의 계획안들을 보면 흔히 이제 8차선 이상의 광로로 둘러싸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떤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녹지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 녹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립된 형태로 가로가 주거단지의 경관도 역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간판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업시설 부분이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의 그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보더라도 자영업자가 뭐 OECD 국가에 비해서 아주 많이 높다고 합니다. 30%에 달하고 그 자영업자 중에서 한 절반이 이제 15%가 동네 이제 빵집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소매 근린 상업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현재 그 OECD 국가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이런 온라인 그 상업 활동들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 수요도 오프라인의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지금의 근린생활 시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줄어들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근린 생활로 이제 둘러싸인 블럭 안에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가 나오고 하는 경관을 이루고 있는 이 경관이 아마 본질적으로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블록 친화와 이제 가로 친화형 경관의 차이로 저는 이 부분을 인공적인 경관에도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가로 친화형 경관이라는 부분이 오늘 또 발표하신 그 커뮤니티 활성화의 내용과도 그 일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인 제이콥스가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가로가 결국 커뮤니티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거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영역을 실제로 따라가 보면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주거지의 가로가 통로의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의 생활 반경과 타인의 생활 반경이 그렇게 접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일상적인 활동 범위 자체가 넓지 않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흥미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마실 차원에서 내 동네를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숨이 차네요. 괜히 저거를 80을 가져왔네. 자, 커뮤니티 시설과 그 형태가 이전까지는 어떤 그 복합 시설로서 면적인 형태로 그 건축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오늘 이제 나온 발제 내용들을 보면은 가로의 어떤 가로 친화적인 경관이라는 부분도 커뮤니티 활성화 엮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꼭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것을 그냥 모여서 꼭 어떤 면적인 시설 안에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맞춰서 무슨 공통의 활동을 한다기보다 그 개인의 걸어다니는 영역 그리고 생활 반경을 어떻게 하면 확대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걷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경험들이 좋은 그 경험으로 이제 각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로 자체가 커뮤니티 활동의 공간으로 앞으로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시도가 그 해외 신도시에서도 요즘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뭐 베리어 블럭이라든지 뭐 아동 친화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된, 그래서 이제 차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닌데 차량이 이제 속도를 제한을 하고 거리 자체를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장소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 자체가 아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베리어 블럭의 한 중앙에, 그러니까 가장 오염도, 대기 오염도가 낮은 지역에 아주 큰 면적의 놀이공원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거 베리어 블럭 내에 있는 가로 자체를 놀이터의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한 유사하게 독일의 지구별 놀이터 계획이라는 신도시에 1인당 1회배의 놀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재밌는 그 개념을 적용을 한 그러한 신도시 계획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들의 놀이와 교육, 그리고 거주민의 생활, 그리고 상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녹지 부분의 발제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뭐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특히 공원 이용 행태에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서울의 뭐 구글 리포트를 보면은 지난 4월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시민의 공원 이용률이 약 50% 이상이 이제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겠지만 또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든 시기에 또 실내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찾을 수 있는,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전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런 실외 공간이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녹지도 사실은 그 도시의 전염병 대응 능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한수경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고, 뭐 방치된 유휴지 등을 찾는다든지, 뭐 1인당 녹지 면적을 증대를 시키다든지, 뭐 그런 근본적인 노력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가로 친화형적인 경관, 그리고 가로 친화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의 개념의 연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어떤 이런 녹지도 그 1인당 면적을 넓히고 또 새로운 공간을 찾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특히 밀도가 높은 고밀도의 도심부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것을 가로 개념으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내 집 앞 담장 허물기, 우리가 단독이나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이제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하고 뭐 골목길을 재생을 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골목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일 먼저 담장이 앞으로 좀 허물려야 하는 곳은 공동주택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녹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내 집 앞에 녹지가 있고 좀 생활 속에 녹지를 더 많이 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때까지 관행적으로도 아파트에 담장을 두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서구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그 적용과 그렇게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 아파트에 사는 그 아이가 그 인근에 새로 지어진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놀이터를 활용을 하는 게 좀 쭈뼛쭈뼛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생활 속의 녹지를 더 접근하고자 한다면 더 많이 이제 맞닥 그 접근성을 높여서 정말 내가 문을 열면 녹지가 그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려면 결국 아파트들이 이런 녹지와의 그 영역 펜스를 좀 걷어내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그 아파트의 세미 퍼블릭이라고 오늘 정의된 영역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이웃 주민들이 본인의 아파트 단지 이런 세미 퍼블릭 공간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적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그 공공 영역에 대한 좀 의식의 개선도 좀 따라야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 차원에서 그렇게 그 가로 친화형 경관,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녹지의 접근성 강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이정우 교수님 토론이었습니다. 세 분의 박사님의 발표를 잘 아울러서 엮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재미가 있었고요. 또 마스크 불편하신데 또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실은 또 교수님께서 고민해오던 내용과 또 잘 연계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용진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새 박사님의 발표문을 봤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 설계, 도시 공간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와 경관,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자료 화면과 사진을 통해서 비교적 평이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뭐 저기 학부나 대학원 어떤 개론 수업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커뮤니티. 물론 뭐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쭉 있어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서구화된 이론과 어떤 공간 계획 방식이 아마 지금 설명하신 내용처럼 서구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온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의 골목길에서의 어떤 아등바등하고 이웃과 옆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는 다 아는 과거에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풍경들이 자아냈던 우리만의 어떤 주거지 커뮤니티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히나 뭐 최근에는 또 재생을 통해서 많이 좀 그런 중요성들을 다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성미산 마을에서 소개되어졌던 사회적 지속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다양한 성공 사례들도 첨부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성북구에 있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어떤 일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어떤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특히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 정비 사업구역이 해제가 돼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어떤 공공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좀 아쉬운 것은 일단 골목길조차도 아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맹지가 많은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근데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조율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사업 아이템들이 구체화될지 좀 난항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커뮤니티의 뭐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뭐 도로를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차적인 어떤 주민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주차장도 몇 대 안 들어가는 공간을 지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가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가령 도로를 넓혀도 또 많은 가수요가 붙으면은 도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만 한정된 어떤 공간이 있다 보니까 또 주민과의 불화가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커뮤니티의 어떤 본질을 좀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가미한 부분들이 더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사업도 이제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유대감이라든가 뭐 다양한 도시 학교라든가 도시 마을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좀 활성화해서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어떤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될 필요가 있지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그 화면 슬라이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인데 저도 이제 세종시에 뭐 좀 일이 있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특히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도 뭐 잘 뭐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뭐 그 해당 그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변형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잘 정비된 뭐 생활 SOC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지역에 다 그 정도의 어떤 좋은 어떤 시설들을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분산된 어떤 가변형 공간들을 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은 더군다나 기존 시설의 어떤 복합화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욕구들을 좀 우리가 가변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들이 좀 더 실효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경험 없는 경관. 참 이 타이틀 참 되게 좀 많이 다가오는 건데요. 저는 이 타이틀을 보고서 이제 딱 떠올랐던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뭐 신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새로운 어떤 뭐
그 어메니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랜드마크와 모든 것들을 다 짬뽕해 와가지고 그야말로 경험이 없는 하나의 이벤트 공간을 이제 경관적으로 이제 푼 경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극단적인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어떤 도시 공간 내에서 도시 설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경관 만들면은 좀 안 되겠죠.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장소의 어떤 가치라든가 경험, 역사, 자취, 뭐 이런 우리 어떤 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경관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유화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향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공원으로서 용산 어떤 강북의 어떤 대규모의 어떤 우리 녹지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물론 뭐 지금도 많은 계획들이 용산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동안에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어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민이라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런 어떤 불모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되면서 앞으로 이제 국가공원으로서의 용산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발과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충돌될 텐데요. 좀 더 도시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보행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가 높은 국가공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문화재 경관과 뭐 도심 내에 있는 문화재 경관, 그리고 뭐 자연 경관, 인공 경관, 도시 내 어떤 가로 경관, 나름대로 어떤 주요한 도시 공간 내에서의 어떤 위계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경관 자원들을, 유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문화재 경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 한옥마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과 개발 논리를 얼마큼 잘 대처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나 이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의 규모가 좀 낮고, 그리고 보행, 골목길 보행 중심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과연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켜야 할 경관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 주변 지역은 또 어떤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개발을 컨트롤해야 되는지는,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행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다시 한번 이런 경관과 같이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좀 참 그동안에 많은 우리 국내 어떤 주거 단지 역사를 이렇게 쭉 조망해도 각 시대별로 단지 계획, 그리고 아파트 주거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지를 쭉 우리가 검토를 하면 알겠지만,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에 있는 반포지구와 잠실지구를 극명하게 좀 이렇게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물론 뭐 획일적인 주거동, 일자형 획일적인 주거동이 지금 뭐 좀 배치돼 있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한 40년, 50년 된다고 치면은 그나마 아름드리 잘 성장한 녹지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획일적인 경관이 좀 더 이렇게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지구랑 좀 다르게 그 노선상가를 이렇게 좀 단지 외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로 중심의 아파트 주민, 옆 단지에 사는 사람과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선형 형태의 어떤 노선상가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차별점이 아닌가. 잠실 같은 반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다 인지하시겠지만, 근데 뭐 앞으로 재개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지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경계 밖에 있는 가로가 완전히 영혼이 없는 그런 어떤 반포랑은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가로가 활성화되어지만 나름대로 어떤 도시가 살고 하는 부분들은 뭐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우리가 명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반포든 잠실이든 지금 뭐 빠르면 뭐 10년, 뭐 20년 사이에 또 바뀔 새로운 랜드스케이프이 좀 개발이라는 뭐 재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뀔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당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의 주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가로를 좀 더 복원하고 회복해서 단지와 그 주변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경관적인 큰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간판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무티스하게 이렇게 각각의 상점을 이렇게 홍보하는 간판 위주의 면적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상가 입점에 있는 분들의 자율적인 공감대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공공 측면에서 이제 이런 가로경관 특히 간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하려는 가로 계획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가에 입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 자율적인 의지가 없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개선과 가이드라인 이전에 그 상가의 상가 내부의 커뮤니티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만 좀 더 실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주간과 야간의 그런 경관도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물론 코엑스라는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야간에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너무 이게 또 좀 그게 보니까 피로도가 좀 센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런 것들은 너무 마찬가지로 상가에 있는 입점이라든가 인면 간판이라든가 간판들이 자기 상가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야간에서 있는 야간 시간대에서 너무 이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대형 스크린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세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규제가 있겠지만은 좀 더 자기 자신의 색깔 빛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주변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더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지. 사실 저는 위기 대응보다는 정의라는 키워드가 더 많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와 구도심의 그런 열악한 녹지 인프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서 분당 하이웨이 고속화도로 상부를 이제 녹지로 한다는 것들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모든 간선도로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아쉬운 부분은 그 주변에 이미 많이 녹화된 부분도 있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많이 녹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같은 좀 성남시에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 아예 녹지 인프라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녹지가 없는 부분에 녹지에 대한 어메니티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성남시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멀지 않은 미래에 다 재개발 형태로 다 바뀔 여지가 있겠지만 그 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재개발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녹지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지 또 대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저층 형태 단독 주택 지역에 녹지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옥상 공원의 옥상 부분을 개별적인 그런 필지 내에 있는 가용한 우리가 녹화 부분이 이제 옥상 부분이 이제 유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령 수서 분당 수서 상부 공사비를 가령 평당 가격을 이렇게 딱 비용을 산출한다고 하면은 각 그런 비용들을 구도심에 있는 각 단독주택 상층부에 대한 조그만 형태의
옥상 녹화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바꾼다면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기존에 녹지 인프라가 없는 그런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어느 부분에 먼저 둬야 할지는 좀 더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폐선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출퇴근하는 과정에 또 있는 코스였는데,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내려서 많이 좀 피곤한데 어떤 그 폐선부지를 통과할 때마다 그런 어떤 피로도가 많이 좀 다운돼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지고 비단 폐선부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폐선부지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아이디어 공간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 연구원에서 좀 더 앞으로도 좀 고민해 주시면은 조금 더 체감도 높은 도시설계의 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영진 교수님의 토론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세계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일 수 있는데, 또 오늘 두 분의 토론자께서 또 양해해 주시고 또 상세한 또 토론 말씀 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발제해 주신 연구자들의 어떤 마지막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경험 없는 경관을 발표하신 고용호 박사님의 말씀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용호입니다. 경험 없는 경관이라는 주제로 방금 발제를 했었고요. 오성훈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정우 교수님, 안효진 교수님께서 많은 저희 발제에 대한 또 상세한 많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짚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쁘고, 또한 저희가 의도했던 이 특별 세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경험 없는 경관, 뭐 정의로움, 그 다음에 새로운 삶, 이런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는 이런 워딩을 같이 넣었던 것은 저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도시 설계, 도시 공간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화두를 던지고 이슈 메이킹이라기보다는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목적을 갖고 이 발제를 구성했었기 때문에 저희의 발제가 잘 됐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성공했어요. 네. 네, 저기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가지만 저의 의견을 조금 전하고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이정우 교수님께서 인공적인 도시경관에서도 블록 친화적이고 가로 친화적인 것으로 두 가지로 또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도시경관과 도시공간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는 법과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짜여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필지 단위로 이게 계획이 짜여지다 보니까 블록 단위로 이 생활권이 블록 단위로 우리의 생활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정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블록 단위로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남는 공간이 그냥 가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일부에서 말씀 김성준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방치되는 가로로서 그냥 치부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단지 설계, 단지 계획에 대해서는 공부하면서 과연 가로 설계, 가로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학습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거의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사실 이 가로 중심으로 이것을 또 계획하는 폼 베이스 코드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폼 베이스 코드가 뭐 무조건 옳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부문별로 뭐 디자인 팔레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가로에서는 이렇게 입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또 저희 도시 설계를
설계를 연구하는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는 저희들의 역할이자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해서 네, 하나만 조금 더 하고 넘기자면은, 그래서 제 그 발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결국에는 경험을 키워드로 잡았었는데요.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네, 그 마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그 가장 많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그 동네를 계획하고 만들고 바꿔나가면은 가장 좋겠지만 거기에 여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의 지원이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그 동네, 그 현장 기반의 이해가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경험을 전문가가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방문하는 전문가가 그 주민들의 경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물어봐야겠지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떤 장소 기반으로 도시공간 중심으로 우리가 입혀질 때 제발 좀 물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물어볼 때 또 우리 시민들은 이제는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제발 의견 내자, 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뭐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토론을 통해서 치열하게 의견 차이와 그 갭을 좁혀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도 더 참여하고 시민으로서도 참여하는 그런 도시 설계, 도시 공간 조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고영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녹지 주제 발표를 하신 한수경 박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한수경입니다. 저는 도시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녹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가져간 것은 이제 저희가 시기별로 이 도시가 처한 이제 위기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중요한 방법이자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녹지를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계속 활용해 왔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좀 형평성 있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연 생태적으로도 좀 조화로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한 그 끊임없는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그 토론자 두 분 교수님께서 잘 그 이해를 하시고 또 좋은 또 실전적인 대안을까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그 토론과 그 발제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가 그 도시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게 코로나. 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우 교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또 부각되고 있고 재조명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구글이 최근에 집계한 코로나19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 비율이 굉장히 그 이용률이 높아졌다 이런 그 레포트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처한 코로나를 좀 이렇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녹지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좀 접촉을 높이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가로 친화형 경관 그리고 그런 가로 공간에서의 어떤 녹지 향유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종우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공감되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블록 친화형 경관의 대표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런 단지 경계들을 좀 허물어 가서 이런 것들을 좀 가로 친화형 경관으로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생활 속의 녹지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 발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녹지 공급 자체가 신도시 확산하고 맞물려서 대량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어 있는 이 녹지들이 경계가 허물면서 이제 가로 단위로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실천 방법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용진 교수님께서 이 정의라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평등한 접근 그리고 형평성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런 곳들을 좀 우선적으로 이 녹지 공급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옥상의 녹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라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옥상 녹화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의 어떤 그 이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녹지 향유도 있지만 건물 공간 내 그리고 실내 공간 내에서 그 비어있는 어떤 공실이라든지 공용 공간들 활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녹지를 접촉하는 그런 면적들을 좀 늘려가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을 모색하는 걸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수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필 박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 분 교수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각각 답변 드리기보다는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택티컬 어버니즘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도시 설계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툴은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는 너무 많이 무겁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도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들고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코로나가 많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고요. 스마트한 환경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더 빨리 또는 템포러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저는 이 공간이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더 택티컬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우리 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 결국 아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두 분은 이제 담장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요 담장에 대해서 접근할 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고려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세대 다가구 지역이 아파트보다 이제 범죄율이 한 6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담장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담장이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0년 전에 이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대구에 이제 YWCA로부터 시작이 돼서 녹지하고 결합되면서 많은 확산이 됐었지만 요즘 다시 학교들은 다시 담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안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의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삶 프로그램식 해결인데요.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내부에 대한 일종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커뮤니티 활성화고요. 나쁘게 말하면 다른 곳과 구별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고자 하는 흐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동화시켜 나가고 주변 지역과 소통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고민되면은 결국 아파트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택티컬 어머니즘하고 이제 그 아파트의 담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 설계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2020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입니다. 한국도시설계학회가 20주년을 맞이한 측면에서 이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20일에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향후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결국은 오늘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손도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세션은 사실은 저희가 5개의 주제로 진행을 했고 가로체계에 대한 발표로 시작해서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또 2부에서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공간 속에서 구성할지, 또 경관이 갖고 있는 경관 이용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녹지가 가지고 있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훨씬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다룰 것인지, 여러 개의 주제를 저희가 발표하고 또 토론자들의 또 귀중한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세션에서는 확정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설계 분야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의제들을 좀 제시했다라는 의미를 저는 찾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또 이 분야에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 또 실천가들 여러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우리 도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설계 분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특별 세션 21세기 도시설계의 담론과 실천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